네, 반갑습니다. 1996년부터 한국에 들어온 우리 외국인들을 제가 그냥 저 시골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의 청년들을 데리고 그냥 그 주변에 외국인들이 있어서 청년들과 함께 외국인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주시더니만은 제가 바로 이제 2001년부터 부산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를 이렇게 맡아서 그러니까 저는 목회 사역을 교회 목회는 못 해보고 목사 안수 받자마자 나와가지고 바로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를 비롯해서 또 그리고 2007년에 제가 선교하는 요 부분들을 교단에서 쭉 보고는 이것은 선교다. 그 단순히 그냥 사역이 아니고 선교다라고 교단 선교부에서 인정을 해주셔서 그래서 교단의 규정을 바꾸어서 2005년에 규정을 바꾸어서 2006년에 훈련을 받고 2007년 초에 한국에서 이제 국내로 파송하는 첫 정식 해외 선교사와 동일하게 똑같은 조건 속에서 국내로 파송해 주신 그런 파송받은 한국의 제 1호 선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인도네시아 교회도 세우고 중국 교회도 세우고 센터를 하면서도 많은 교회들을 하고 또 인도네시아어를 가서 잠시 배워 와서 인도네시아어로 그러니까 이제 크로스 컬처가 가능하고 인도네시아어로 설교를 하고 그렇게 모든 부분들이 해외 선교사와 동일하고 인도네시아에서보다 더 많은 무슬림들이 어, 돌아오고 회심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보고는 이건 그냥 선교의 영역이다라고 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저는 고신의 목사이고 고신대학의 신학과로 또 신대원으로 THM으로 선교학을 하고 박사과정은 행정학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활동들을 또 연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법무부고 노동부고 이렇게 전국 대표 격으로 가서 이제 정책을 논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돼 가지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바꿔 가려고 하는데 이제 공청회들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럴 때 가서 논의들을 하다가 이제 정부가 처음에는 시스템이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을 때는 이야기들 잘 들어줬어요. 근데 이제 정부가 이제 시스템을 잘 준비를 해가고 거기 예산이 막 들어가니까 이제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죠. 그러니까 정부 쪽이 오히려 앞서 나가니까 시민단체나 종교단체들이 오히려 밀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현장의 소리들이 제대로 들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이거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박사 과정은 이민정책으로 행정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한국 행정학회, 한국 이민행정학회, 한국 이민정책학회 세 개의 학회에서 활동들을 하고 정부가 지금 뭐그 시스템들을 바꾸어 나가려고 할 때에 함께하는 저 연구 용역들이 발주되면 같이 계속해서 매년 그래도 뭐 몇 개씩은 같이 정책에 참여하면서 그래서 저는 들어와서 그동안에는 막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는 문제들을 막 닦아주고 거기서 이제 물론 선교에 그게 일어나지만 누군가는 앞 단위에서 특히 무슬림들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을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정책 단위에서 앞에서 누군가는 좀 역할을 해줘야 될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뭐 누가 낯을 적합한 사람들은 없고 그래서 에라이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기여를 하고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좀 크리스찬들이 교수님들과 함께 또 작업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정부 정책 단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지금 한 1200명 또는 1200개 단체나 교회가 이주민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체가 네트워크가 돼 있는 그것이 한국 이주민 선교 연합회입니다. 거기에 지금 제가 상임 대표, 저 이제 회장격이죠. 공동 대표가 있고 그 중에 이제 한 명을 상임 대표로 하는데 그 상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주민 선교, 한국의 이주민 선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또 국가적으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조금은 폭넓게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종종 이 말씀을 잘 사용합니다만 사도행전 17장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원맨이라고 영어로 나오죠. 원맨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만들어서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시대와 지역을, 경계를 정해주셨고, 그렇게 국경을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왜 이주민들이 오고 이렇게 하는 이주의 시대, 경계를 정해주신 그 시대와 지역의 경계, 이것을 나눈 것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혹 더듬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목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정하고 이주를 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차별하거나 뭐 낮게 보거나 낮게 보거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이 이주민들을 바라볼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의 변화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 세계 이제 이주라고 하는 부분은 이동의 부분은 전 세계적입니다. 어, 그래서 2005년에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주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시대는 그래서 2005년에 이제 새로운 말을 만들어낸 것이 신유목민 시대였죠. 뉴 노매딕 에라라고 이제는 세계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정말 뭐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이제 텐트 치고 그냥 어느 나라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가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2005년에 벌써 이야기를 했고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블랙시트마저도 영국이 난민이나 뭐 이런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어지럽게 하고 일자리가 잃고 막 그러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블랙시트의 큰 요인 중에 하나도 이제 어, 사람들의 이민이었죠. 그랬던 영국이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사람이 없어가지고 대거 받아들이는데 한 해 120만 명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그때 끝나고 나서 바로 발표했던 것이 한 해 50만 명의 영주권을 주겠습니다라고 내리는 등 뭐 세계 각국이 난리가 좀 났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렇게 들어오고 나니까 다시 지금 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잡지계의 애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이코노미지에서 새로운 이름을 붙인 게 대이주의 시대다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파라카나 이 연구원인데 이분이 쓴 이제 대이동의 시대 이게 이제 OECD 지도자들이 읽어야 될 꼭 중요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OECD에서 이제 선정하고 뭐 이렇게 했던 책인데 이건 2050년이 되면 특히 이제 2040년 이후에는 전 세계가 이제는 이주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기후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뭐 오히려 큰 대이동과 이런 부분들로 이제 갈 텐데 그러면 어떤 국가들이 이제 지금은 한두 명의 선택적이 아니라 내가 국가가 이동을 하고 뭐 이주를 하고 할 때에 받아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단위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세계 이주 보고서 보면 한 2억 7천, 지금은 2억 8천만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자기 나라를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뭐 잠시 임시적으로 뭐 3개월, 6개월 뭐 이 정도를 이주라고 보지 않고 그래도 생활을 위해서 1년 이상 다른 나라에 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2억 8천 정도 인구의 약 4% 지금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 1억 6천은 이제 이주 노동으로 하고 있고 여성 이주가 한 5%,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 예, 캐슬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주의 여러 현상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주의 여성화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큰 트렌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동들도 물론 많고 아시아에 약 1억 1천만 명이 이주하고 있는데 6,600만 정도가 이제 한국, 일본, 뭐 말레이시아, 대만, 뭐 태국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이주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 이민을 받아들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출산이죠.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0.7 뭐 조금 올랐다 그래도 0.72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조금 올랐다 그래도 0.75고요. 그러면 이제 OECD 국가들 중에 1 이하로 떨어진 유일한 국가이고 세계 꼴찌입니다. 저출산은 뭐 서울이 제일 지금 출산율이 낮죠. 0.5 정도로 떨어집니다. 부산, 뭐 광주 대도시들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요. 그나마 1위 넘어가는 것이 이제 세종 신도시니까 젊은 층들이 많고 전남과 이런 지역이 소수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이제 뭐 저출산, 그럼 고령화는 뭐 세계 1위죠. 거기다가 뭐 인구 절벽 떨어지죠.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위기고 싱가포르이 한때 0.7, 0.8 정도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정말 강력한 정책을 썼습니다. 이거 인구가 떨어지면은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싱가포르는 내셔널데이 해가지고 그날은 온 젊은이들이 집에 있지 못하도록 다 나와가지고 국가가 뭐 싱가포르는 이제 도시국가이긴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완전히 어 이제 출산을 장려하기도 하고 제일 세게 정책을 싱가포르이 했던 것은 원룸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혼자 살지 마라. 젊은 친구들이 혼자 살지 말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1 이상으로 싱가포르이 지금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강력하게 정책을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두고 있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한국이 정책적으로는 소극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작년 말로 진입을 했고 이건 뭐 갈수록 아주 과다합니다. 그리고 23년에 이미 자연감소, 데드 크로스죠. 사망하시는 분이 출생자보다 낮아지는 그런 사회 현상들을 이제 이미 경험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고령화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일본이 이제 국가 부채가 뭐 엄청나잖아요. 이미 뭐 세계 1위 정도로 이제 국가 부채가 많은데 왜 국가 부채가 많냐라고 이렇게 이제 국가 단위에서 논의를 하는데 결국 답한 것은 고령화였습니다. 일본 고령화에 대해서 지금 이게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이 그 프랑스 같은 국가의 현상을 지금 볼 수 있죠. 한국도 이제 이렇게 부양 비율인데 100명이 일을 해서 몇 명의 어르신을 이제 모셔야 되냐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뭐 수준에서는 약 2명이 일을 해서 세금 내서 노인 한 분을 어, 고령연금과 그다음에 뭐 국민연금이 나가야 되죠. 이런 것이 받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부양비가 사실은 굉장히 큰 부담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런 한국입니다. 어, 거기에다가 이제 저출산이 가져다 주는 것은 어, 한 해, 지금 올해 2020년에 2025년부터 앞으로 10년 동안은요, 한국이 한 해에 줄어드는 생산 인구, 15세부터 65세 경제활동 인구가 한 해 30만 명에서 40만 명씩 없어져 버립니다. 고령화로 올라가 버리고 저출산으로 받쳐주지 않고 공백이 지는 것이 한 해 약 30만 명씩 이상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걸 한국 경제가 받쳐주고 그리고 제조업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로봇이 그만큼 지금 빨리 따라주느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앞으로 10년 정도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또 필요한 인력들은 적어도 한 해 약 30만 명 가량의 경제활동 인구들이 보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야 우리가
고령 사회에 대해서 대응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일단 좀 예측을 해 갈 수 있겠습니다. 지방 소멸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F2R이라든지 지금 뭐 어, F2R 비자가 있죠. E7R 비자가 있죠. 지금 리저널 비자를 지금 여러 분야에서 지금 막 들여내고 있습니다. 여러 뭐 지방 소멸 대응 기금들을 뿌리고 있지만 결국은 뭐 아이 울음소리가 없는 지방들이 이제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한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 2023년에서 2027년까지 5개년 계획에 2조 3천억 정도를 투입하고 한 해 5천억 그리고 다문화 가족 지원에 5년에 2억 1조 2조 뭐 몇천억 이렇게 해서 1년에 거의 1조 정도의 외국인 관련한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는 뭐 다문화다, 뭐 외국인이다, 뭐 이런 용어들을 썼지만 이미 2023년에 시작하면서 2024년에 그걸 발표했는데 이미 외국인 정책은 끝났다. 이제는 한국이 외국인으로서 두고 돌아갈 사람으로 하는 정책은 끝났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민 정책이다라고 하는 용어를 요 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에 이민 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선언한 것은 한국이 이제는 적어도 저는 그렇게 해석을 우리들 많이 해석을 하는데 이미 한국은 이민 국가로 선언을 했다. 이제는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존재가 힘든 그런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국가 정책 기본 계획에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네이셔널 시대를 이미 이제 지났어요. 이 시대는 이제 트랜스네이션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뭐 많은 몇몇 친구들도 계속해서 만나고 보고 있지만 뭐 한국에서 공부하고 다른 나라 가서 일을 하고 뭐 일본에서 일하고 왔다가 한국에 와서 일하고 또 뭐 자기 나라 돌아가고 이건 뭐 어떤 나라 한 나라 한두 정체성이 하나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정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함께 멀티컬처럴리즘으로 모이자 또 이미 시대가 끝나버린 시대. 그래서 트랜스네이셔널한 부분으로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어느 나라다 하나다라고 정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이미 저희들은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문화 교회에 나오는 우리 인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요 인도에서 고등학교까지 하고 대학은 영국 가서 공부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좀 있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원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한국이 좋다 한국에 정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힌두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무슬림 국가에서도 살았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예수를 믿고 이제 교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정말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는 그런 친구들 모습을 보면 이거 뭐 정체성을 어느 하나다 너 인도인이야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시대를 보면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윌리엄 캐리가 이제 우리 현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보죠. 근데 이제 이때 했던 것은 이제 전기 기관선이 교통이 발달하니까 이제 그 기착점을 따라서 해안선을 따라서 가서 그 해안선 주변으로 조금 선교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해안선 선교 시대이고요. 해안선에 가서 머물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안으로 해안선에 정착이 이루어지니까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니까 본토인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 테일러를 비롯해서 이제 내지 선교의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 이제 본토까지 다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본토까지 진출하고 보니까 이제 막 산속에 막 보니까 여러 종족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 선교의 시대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교통의 발달과 꽤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도시화로.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 도시로 나오죠. 도시에서 이제 세계로 흩어지죠. 그래서 제4세대 선교를 이미 이게 이제 로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 그 선교의 세대에 대한 구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4세대 선교 또는 이주민 선교라고 때로는 뭐 디아스포라 선교라고 로잔에서는 용어를 씁니다만은 오히려 일반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이주민이 맞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가끔 뭐 선교계 하고도 이런저런 용어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그래서 국내에 한국에 2만 뭐 1,000명, 2만 2천 명 정도 세계 파송 선교사로 전 세계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이 제가 요 강의안이 조금 앞에 대해서 그런데 작년 말에 발표한 것이 749명. 그래도 우리 전 세계 파송 선교사의 5% 가까이 되고 있고 4.4% 되고 있고 근데 비거주 왔다 갔다로 하는 선교사까지 하면 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파송 선교사의 10%가 이미 국내에 선교를 하고 있는 그래서 선교계에서도 이미 큰 하나의 맥락이 되고 있고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WMA에서 타겟 2030을 작년 말에 정하고 올해 초에 발표를 해서 온 교단장들과 이렇게 나누고 했는데 그중에 4개의 기본 20 타겟 2020, 2030으로 잡을 때에 첫 번째 비서구 교회와의 협력을 첫 번째로 잡고 두 번째가 이주민 선교입니다. 그럴 만큼 지금 한국 교회의 선교에 있어서 그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이고 앞으로 많은 이슈되고 있는 것이 이주민 선교의 시대입니다. 어, 저는 이제 고신 선교사로서 좀 존경하는 뭐 좋은 우리 선배 선교사님 중에 어, 저기 히말라야 네팔의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거기에 가면 그 등짐을 지고 올라가야 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이름 뭐라 그러죠? 저기 이름 생각이 안 나. 셀파라 그러죠. 셀파. 셰르파. 네. 셰르파 쪽에 한 50만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언어가 없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약 30년 전에 셰르파 쪽의 성경 번역을 위해서 GBT와 저희 고신 선교사 이제 듀얼 멤버십으로 가서 30년 동안 그분들을 위해서 성경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을 이제 만들고 번역을 해서 30년 만에 은퇴하기 직전에 바로 신약 성경 번역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여기서 센터에서 한 5년 정도는 됐겠네요. 한 친구 와가지고, 이제 등록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름 뭐예요? 그러니까 셰르파예요. 그거 셰르파냐? 그러니까 그거 셰르파래요. 그래서 이미 도시를 넘어 도시화로 나와서 많이 내려왔고, 이미 전 세계로 이제 이주로 흩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꼭 나가서 해야 되는 선교가 아니라 여기에서도 그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는 이 현상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umma하고 같이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 선교 연대하고 같이 이제 이주민 선교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거기에 이제 미전도 종족으로 타겟팅했던 그 친구들이 이미 한국에 와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셰르파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군포에 센터가 있는데 이게 바로 뒤에 저희 센터 뒤에 그러니까 이게 결혼해 와가지고 아이를 이제 우리 센터에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아줌마가 이렇게 전에는 그냥 네팔 여성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한 2년 전에 제가 이제 더 깊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셰르파예요. 이건 뭐 결혼으로 노동으로 이미 이 미전도 종족의 선교 시대가 끝나고 이미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이런 이주의 시대가 함께 선교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조금 영어로 보고 원어로 보니까 조금은 이상하긴 하던데요. 저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과 시대의 환상을 다 보여주고 마지막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잘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다니엘에게 얘기해 주냐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고 지식이 더하리라. 결국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에게 준 징조는 두 가지인데 다른 지식 정보화의 사회. 마지막 시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정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지식 정보, AI 시대, 뭐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정말 대단한 지식의 증가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주의 시대, 빠른 이주의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이건 그냥 단순한 현상이 아니고 저는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할 때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를 들고 미전도 종족을 선교를 일으켰는데, 어쩌면 이 이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다니엘에게 주어진 마지막 때의 징조의 하나로서 사람이 빨리 많이 왕래하는 이 시대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그런 선교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지난달 우리 최근 가장 최근의 통계로서 한국이 한 273만 명 정도 체류하고 있습니다. 273만 명이면 이게 안 되네요. 한국에 어느 정도 되냐면 외국이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다 모아놓으면 300만이 인천광역시거든요. 270만이 경상북도, 이제 그보다 조금 더 큰 게 하나가 큰 게 이제 경상남도가 있고요. 도로수는 한국에 이미 강원도 150만, 뭐 어디에 뭐 이제 충청남도 250만, 다른 전라북도 뭐 다른 데 다 제꼈습니다. 다 제꼈고 지금 물론 경기도는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이미 경상북도만 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취업을 위해서 61만, 결혼 28만, 유학생이 27만, 동포간 55만, 그리고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미등록 체류자들이 한 37만, 이런 정도의 구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방자치 이제 통계가 두 가지로 크게 나오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 주민으로 봅니다. 그 지역에 주민 등록을 한 사람, 그러니까 주소지로 신고를 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행안부에서 하는 통계이고요. 그다음에 출입국은 출입국의 비자로 이제 통계하는 요게 이제 출입국의 통계 자료이고요. 작년 연말로 나온 이건 2023년, 그러니까 2024년에 발표한 자료로서는 이게 이제 2년마다 한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그 다음 거 보려면은 2025년 것은 2026년에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 전까지 보면은 지금 한 250만 정도의 외국인 주민들이 주소지를 두고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난 쪽은 외국인 근로자 쪽이고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곳이 유학생이고, 그래서 한국의 이 나인 단순 노무 외국인 근로자 보통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매년 5만 명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한국도 16만 5천 명으로 늘었어요. 3배를 늘려버렸어요. 그리고 유학생도 지금 2027년까지 300K, 30만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인다라고 정책 목표를 정하고, 그러면은 세계 10대 유학 강국이 된다라고 정부의 이제 정책을 그렇게 잡고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벌써 27만 됐으니까요. 뭐 30만 명은 뭐 내년 정도에도 이미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외국인 근로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동포, 야, 결혼 이민자, 유학생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울, 경기에 뭐 한 5, 60% 정도의 외국인들이 체류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주민이 이제 1만 명이, 만 명이 넘어가는 지자체가 74개가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지자체들은 다도협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 도시 협의회라고 이 시장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는 요 대단히 정치적으로 사실 이야기하면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저 안산시 보십시오. 전체가 15%죠. 안산시 단원구 가면은 지금 20% 되거든요. 외국인 주민이 20%입니다. 그러면은 지자체가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의 가장 문제가 예산 부분이 거의 중앙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다시 중앙으로 갔다가 이제 지방으로 지방 교부금을 받게 되는데, 이 교부금을 받을 때의 가장 큰 기준은 인구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도 외국인 주민으로서 20%에 그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을 위해 주민들을 위해서 또 외국인들도 다 세금 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작년에 낸 세금이 외국인 근로자가 낸 세금이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포들도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우리도 한 1조 5천억 정도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만 순수하게 그냥 노동자들, 동포, 이 정도 그룹만 해서 내는 세금만 해도 3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앙으로 들어간 세금이 우리 주민들을,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서 쓰도록 내려오는데 사실 이 돈을 거의 한국 사람들만 위해서 거의 다 씁니다. 이건 할 얘기들 참 많긴 한데. 그래서 다도협은 그 시장님들이 10,000명 이상 되는 지자체의 시장, 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같이 살아가는 이제 외국인과 한국인이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주민이 벌써 이제 5% 넘어가는 지자체가 97개가 있고요. 사실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쪽이 시골 쪽입니다. 영암군이 외국인 약 20% 되고요. 음성군이 18%뭐 이런 순으로 오히려 혹시 전통적으로 많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지방에서 많이 또 이제 이건 수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비율이죠. 비율 한국의 인구 비율로 봤을 때에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체류 자격은 뭐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장기 체류 우리가 이제 외국인 중에 이렇게 비자는 한국의 비자는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A는 이제 공무 관련한 것이고요. B는 관광 통과, 면제 뭐 그런 부분이고 C는 일시로 취재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죠. D 비자가 이제 디사이플린 비자라고 해서 이제 훈련과 관련된 것이죠. 유학이라든지 종교나 뭐 이런 부분이고 E 비자가 이게 이제 인플로이먼트에서 이제 취업과 고용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입니다. F가 패밀리 비자이고요.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이제 F 비자입니다. G 비자는 임시 비자이고요. H는 이제 한국도 H1이 관광 취업입니다. 그러니까 워홀이죠, 워홀. 한국도 워홀이 있습니다. 한 200명 정도 워홀이 돌아가고 있고요. 방문 취업이 이제 조선족과 고려인 중심으로 가는 이게 이제 큰 대별이고 이걸 상세하게 들어가면 뭐 이제 한 250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좀 체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해 보면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장기와 뭐 이런 체류들이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근로자 쪽이 있죠.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노동자들 쪽으로는 이런 국가들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인력들은 외국인 근로자죠. 외국인 근로자 이제 숙련, 미숙련을 다 합쳐서 뭐 크게 변화가 없죠. 10년 동안 크게 변화가 없고 국제 결혼도 매년 10%를 계속 유지. 그러니까 10명 결혼하면 1명 정도는 이미 국제 결혼을 하는 한국 사회가 되었고 그래서 전체를 합치면 한 40만 쌍 정도 됩니다. 외국인 주민 자녀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미 이제 취약 아동이 어, 20만 명의 취약 아동들이 취약 학생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유학생은 지금 뭐 계속해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동포는 뭐 이제 더 들어올 동포가 없을 만큼 이제 어느 정도 다 중국에서 뭐 고려인들이 거의 다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난민도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뭐 많이 있는데 난민 신청자들이 인도, 러시아, 중국 주요 국가들이 이런 국가들이 많이 저는 신청을 하고 있고요. 23년, 24년에 러시아가 많은 것은 당연히 이제 전쟁 때문이겠죠. 무비자이기 때문에 많이 와서 난민 신청을 하고 있고 중국도 전통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발융궁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종교적인 탄압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인도는 좀 특이합니다. 인도는 주로 이제 브로커들이 많이 좀 활동을 하는 그런 어,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들이 난민 신청을 하고 있고 한국의 난민 문제는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약 2% 정도 이게 보되겠죠. 지금 인정률로 2.7%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제주도 예멘 난민 들어와가지고 500명이 들어와서 난리 쳤잖아요. 그리고 몇몇 돌아가고 한 400명 정도가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 딱 2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인도도 체류 허가라든지 막 돌아가든지 그렇게 하는 정도로 한국이 꽤 까다롭습니다. 난민으로서 잘 인정해 주지 않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난민 인정률이 꽤 낮은 국가가 한국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강의에서 제가 뭐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 전체 합계에서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외국인들이 제일 많은 부분이 약 50% 가까이가 벌써 5년 이상, 10년 이상입니다. 이제 국제 결혼한 사람들은요, 50% 가까이가 이미 한국에 10년 이상 체류한 사람. 지금도 여전히 외국인 뭐 이렇게 이주민 생각하면 뭐 지금 막 들어와가지고 잘해줘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이미 끝났습니다. 한국에 1993년에 산업연수생 제도로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벌써 3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32년입니다. 그래서 이미 초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미 정착 다 했고, 그래서 다양한 이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미 오래돼서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너무 새롭게 뭐 이렇게 강의하거나 하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고 뭐 우리 한국이 이제 막 외국인들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고 뭐 이런 이렇게 감이 그렇게 오시면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한국에 굉장히 많이 어, 자리 잡고 있고 정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같은 계층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뭐 이제 서울의 이삿짐 센터는 누가 다 잡았게요? 건설은 조선족들이 다 잡았고요. 90% 이상입니다. 서울의 이삿짐 센터는 점차 몽골 친구들이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호불호가 있는데 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에 이삿짐 센터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이것 좀 이거 한번 넣었는데 이것 좀 잘못했어요. 저쪽으로 좀 옮겨주세요. 막 짜증내고 그러는데요. 우리 몰골 친구들은 써보신 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덜렁덜렁 들어 아무 불만 없습니다. 근데 불만은 이 친구들이 물건의 가격이나 좀 다룰 줄을 모르기 때문에 가끔 파손이라든지 좀 조심스럽게 다루어지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안 좋은 점들은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점차 어쨌든 점차 이제는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뭐 히스패닉계는 뭐가 하고 한국 사람들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직장의 분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한국도 이미 꽤 많은 부분의 분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적 취득자들을 보면 어, 55%가 이제 10년 이상 됐고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뭐 이런 연령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에 기독교 교세를 지금 800만 정도에서 앞으로 갈수록 줄어들 것밖에 안 남았죠. 그런데 연령별로는 어떻게 될 거냐. 저출산이 이렇게 계속 될 경우에는 결국 앞으로 어린 청소년이 60%이고 이게 이제 2030 시대가 26%에서 앞으로 2050년 정도 되면은 16%로 4050이 100만 명이 줄어들고 70세 이상만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미 어, 한국 우리 교회의 우리 이주민들이 한국 전체의 한국 전체 이제 이주민이 아니고 왜 그 한국 사람 전체를 다 해도 20대 30대가 약 11%인데 한국의 이주민이 5%입니다. 그런데 20대 30대만 넣으면 이 5%가 10%로 넘어갑니다. 11%로.
그러니까 지금 한국을 바치고 있는 젊은 친구들, 20대, 30대가 10명 중에 1명이 벌써 이제 외국인이 된 시대입니다. 이건 꽤 많은 퍼센테이지를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도 우리 젊은 사람들, 이주민들을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신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주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돌려볼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사실은 제가 이걸 보려면 우리 이주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려면 과거부터 사실은 봐야 돼요. 한국에 들어온 이주민들을 어떤 눈으로 교회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레위기에서의 거류민이 타국인이 뭐 외국인이 나그네가 이런 이제 성경 번역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너희 땅에 함께 거주하거든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가 낳은 자 중에 여기고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법률적인 경험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려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너희들도 객이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경험에서 사실은 끌어와야 돼. 그리고 그래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출애굽을 하는 인구로 나오고 숫자를 세는 게 나오는데 뭐 이제 애굽자를 뭐 장정만 60만 명에 뭐 소와 양과 많았더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순서를 세는 게 허다한 잡족들이 나왔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허다한 잡족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을 400년 이상 게 식민지로 노예 생활을 해놓고 그러다가 허다한 잡족이 소수민족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을 다루었던 부분이 굉장히 악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고 나서 보다 이제 중요한 그 세칙으로 들어가서 규칙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22장에 가면 요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서 그들이 함께 가면서 사람을 차별하고 소수민족들을 가난하다고 숫자가 마이너리티라고 차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와서도 성도들의 예배 규정에 대해서 제사 규정의 5대 제사를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여전히 실천 사항에 있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 사회가 우리가 이주민들을 어떻게 다루고 교회가 어떻게 다루느냐 제가 다양한 교회들과 이 직장들과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하면요. 현장에서 만나면 택시 타면은요 외국인은 바로 반말하고요. 어디 뭐 슈퍼 가서 제가 상담하러 이제 가고 집 앞에서 이제 뭐 우리 그 결혼 이주 여성들 문제가 있어서 뭐 집에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집 앞에 슈퍼마켓이나 이런 곳에 앉아가지고 이제 오픈된 공간에서 이야기하고 하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바로 반말입니다. 어 그래서 인권 규칙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학대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지위로서는 나은 자 같이 여기라 이 말은 결국은 제가 이민정책을 전공했지만 진짜 어려운 부분이죠. 나은 자처럼 여기라고 이건 국적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통합하는데 어디까지 통합하라 그러냐면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이건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 규정으로 법적으로나 뭐나 우리가 되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이 제시한 두 가지 제의는 너희들도 그렇게 당해봤지 않느냐라고 하는 역사적인 체험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한 사람으로 온 인류를 만들었고 너희들 동일한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규정 안에서 사실은 이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 자료들이 많은데 한국의 이주를 살펴보면 정말 뼈아픈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 한번 쭉 이걸 정리하면서 야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양도 해서 도대체 얼마나 나갔고 국제 결혼을 해서도 얼마나 나갔고 제가 이 뭐
국제 결혼한 부분들도 1980년 동아일보의 마지막 한국의 결혼이 나오는데 1년 동안 1980년 한 해만 해도 한국에 8천 명이 결혼으로 나갔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으로 많이 나갔고 그렇게 했죠. 지금 한국이 1년에 15,000쌍 정도가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로부터 172개 국가로부터 1년에 15,000쌍 정도 결혼이 일어나는데 한국의 1980년만 해도 한국과 단일 국가가 전 세계로 결혼으로 이주를 나간 것이 8,000명. 이런 그러면서 뭐 양년이다 뭐다 뭐 이런 소리들이 양공주다 뭐 이런 차별들이 우리가 정말 너무 빨리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193개국에 약 730만 정도의 우리 동포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그런 역사적인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어, 외국인들에 대한 학대, 차별 이런 부분은 참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한 선교 강의에 가가지고요. 저희 이제 교단 선교 한 교회라 선교 강의를 가서 초기에는 이렇게 하면서 뭐 외국인들 막 엄청나게 저는 정말 우리 스태프들 한 10명 데리고 온갖 인권 상담이고 노동이고 산재고 굉장히 많이 다뤄봤는데 그러면서 제발 좀 우리 교회가 우리가 좀 잘해 주십시다. 외국인들에게 잘해 주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뭐 적어도 한 10년 전이니까 조금 더 젊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정의감이 있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한 장로님이 듣다 손을 딱 들더니만은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도 하셨던 분이에요. 목사님, 우리도 좀 밟아 봅시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황당스럽겠어요. 장로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뭐냐면, 저희 이제 그 장로님이 저희 아버지 세대하고 비슷해요. 같이 이제 같은 연배쯤 되니까. 아버지의 생애를 생각해 보니까, 일제시대 때 밟히고, 고생하고 온갖 거 다 뺏기고 가난해서 그래서 한국 전쟁 일을 밟히고 전 세계 뭐 미국에서 이제 뭐 이제 그 신탁 통치하면서 뭐 김미 쪼꼬릿 하고 다니고 그 서러움과 그 가난의 서러움들 시대를 쭉 살아오셨어요.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요. 우리가 밟혔어요. 우리도 좀 이제는 밟아 볼 만한 시대가 되었어요. 좀 그 자존심 세우고 싶겠다. 정말 그 마음이 절절히 제가 마음에 이게 사실은 저는 그 장로님께 훨씬 고마웠습니다. 그걸 말하지 않는 것보다 그렇게 한번 말해보면 우리의 본능 속에 저는 사실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에 적어도 조금 어, 연세가 있으신 50대 이후 뭐 60대 이후 분들은 어, 어쩌면 모든 마음속에 이 억눌린 우리도 좀 밟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본능적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밟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한국 백성들이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쭉 보면요. 그거 안 했어요. 계속해서 짓밟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뭐 예레미야서를 보시고 그다음에 또 말라기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왜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영적으로 타락했던 거, 왕이 부정했던 거, 도덕적인 타락.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중에 하나 지적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그네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고 이게 나라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은.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곳곳에 국제 결혼으로 해서 가정에 들어가 있고 일하면서 노동 현장에 다 있는데
우리 CBMC하고도 이야기하거든요. CBMC 사장님들하고도 이야기하면 다릅니다. 어. 저희들이 이 말씀으로 이야기해도 그래도 밟아요. 그래 그 새끼들 그냥 좋은 말 하면 말로 안 들어요. 부터 해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편견과 선입견과 여러 가지들을 물론 이제 직접 다 만나면서 갈등들은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의지적으로 그분들을 잘 해줄 수 있는, 같이 다룰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이 우리도 이미 이런 역사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으로 여러 이제 이주들이 일어났고 제가 벌써 뭐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냥 한국으로 이주는 사실은 88 올림픽 때 많이 일어났고요. 91년부터 해투 받았고 93년에 산업연수생 받다가 2003년부터 고용 허가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점을 찍은 것이 전국에 일하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공장들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주민들을 썸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를 썸으로써 경제 유발 효과를 2020년에 150조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생산 유발 효과, 소비 유발 효과까지 다 합쳐서 우리가 경제 어, 유발 효과로서는 150조 정도를 한국이 외국인 근로자를 썸으로써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조 정도를 선행적으로 미리 이렇게 사회 위험 비용으로 미리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뭐 한 해에 150조 정도 경제 유발 효과를 가진다면 그 정도는 그러니까 뭐 역차별이다 뭐 이런 소리들 사실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 특별 고용 허가제, 즉 방문 취업제라고 하는 것들을 쓰고 있고요. 국제 결혼도 이제 90년 한국이 이건 한국의 사회 변화와 긴밀합니다. 도시화가 되고 농촌 총각들이 장가 못 가고 그래서 오히려 농민에서 들고 일어나 가지고 외국 처녀 수입하자라고 들고 일어났고 그러자 지방 지자체들이 이제 반응을 해서 뭐 국제 결혼하면은 500만 원, 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주고 군수나 이런 데 축사하고 거기에 통일교구들이 파고들었고 여러 결혼 중개업자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진행을 했고 유학생들도 김영삼 정부 때 무역 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어, 호주의 GDP의 첫 번째 가장 많은 부분은 광업이고 그다음에 농업이고 세 번째 정도가 유학생입니다. 이런 굉장한 국가 산업으로 보고 있어서 그래서 유학 뭐 세계 유학 강국 3, 뭐 10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김영삼 정부 때 한국의 수출을 통해서 달러를 벌었더니만은 무역 외에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해외 관광하고 유학생이었습니다. 해외 유학생들이 많이 나가니까 야 우리도 이제 좀 받아봐라고 해서 시작된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요즘은 대학들이 문 안 닫으려고 뭐 우리 교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대학들은 지금 뭐 생존의 문제이죠. 지방 대학들 가면 뭐 훨씬 더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주민 선교를 하는 단체들이 이제 중국 의문회부터 비롯해가지고 어 여기 세문안 교회는 1994년부터 베트남 선교를 했는데 이건 베트남 전에 참전했던 분들이 베트남에 대해서 굉장히 빚을 지고 마음의 빚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베트남 사람들이 왔대. 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베트남 분들을 선교했던 뭐 그런 흔적들도 있고 여러 분단 지역들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연합으로 활동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지금은 뭐 각 지역별로도 연합회들이 많이 형성이 돼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형태들이 지금 한 1000개 정도 되고요. 앞으로는 이제 지금 단기 순환 가는 걸 장기로 가고 있고요. 이 다양한 정책 분야는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진짜 다양한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접근하려고 하면 어떤 분야에 투입을 해야 되고 어떤 모델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어떤 교회들은 교회 안에 외국인 부서를 두고 있기도 하고, 어떤 교회들은 자기들 주변에는 외국인들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많은 지역에다가 센터를 열어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이제 그런 센터들을 이제 협력해서 도와서 하기도 하고, 이 모델들은 이미 미국이나 뭐 이런 형태들이 다, 요 모델들 다이어그램도 다 이미 그려냈습니다.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건 뭐, 한번 모델링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그래서 김해 장류에서 공단 지역에 있는 그런 작은 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96년에 제가 외국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한국어 교재도 없죠, 시스템도 없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했겠습니까? 그냥 한국 국어책 애들 기억 니엄서 쓰는 것부터 교과서 책 해가지고 그 그냥 복사해가지고 쓰고 오직 외국인들 데리고 놀러 가고 뭐 일한 친구들이 한 회사에서 5명 나오는데 이 지금 우리가 뭐 페르시아어를 해요. 얘들가 한국어를 해요. 얘들 영어도 못 하더라고요. 전혀 거의 소통이 어려운데도 1년 계속 교회에 나오고 데리고 다니고 저희들 뭐 마치고 청년들하고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가고 볼링 치러 가고 그래서 소풍 가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지금 5명 중에 3명이 개종을 하더라고요. 나이지리아 친구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 그랬었는데 완전히 이게 네임니 크리스찬. 1년에 한 번 딱 교회 가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힌 날이 있는데 성부 영신 예배 있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1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게 이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런 놈을 매주 데리고 다녔더니만 하나님께서 이게 안 바뀌니까 귀신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공격하시니까 막 뒤집어지고 기도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그렇게 뒤집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저를 이렇게 여러 이즘 선교로 부르셨고 초기에 저희들이 한 뭐 97년부터 한 2000년 뭐 2000년 초반까지 그 부산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면 어쨌든 한강 이남에서 전국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뭐 그런 행사들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뭐 아이들 통한 위기도 있었고 인도네시아 교회를 2002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002년에 인도네시아어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인도네시아를 한 달 티켓으로 나가가지고 2주 공부하니까 인도네시아를 떼지더라고요. 그래서 3주째에는 설교하는 법, 기도하는 법, 뭐, 이렇게 배우고, 그다음에 4주째에는 몇몇 가정들을 돌아보고 오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또 인도네시아를 전공한 친구들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방언 주시듯이 터지게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주셨던 그런 은사와 같은 부분이다라고 그래도 인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교회, 뭐 중국 교회, 영어 예배, 그리고 아프리카 예배도 지금 이건 부산에 있는 건데요. 어, 부경대의 아프리카 55개국에서 17개국 아프리카 대륙 55개 국가 중에 17개국이 부경대 한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이거는 이제 ODA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상대 농업 쪽하고 그러니까 고기를 주는 것보다 이제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것으로서 수산업과 이런 쪽은 굉장히 많이 학생들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켜서 이제 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교회들이 돌아가고 있고 이제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한국 정부 프로그램에서 조기 적응이나 뭐 사회통합 프로그램 저희 센터에도 오늘도 하루 종일 이제 한국어 교육이 돌아가는데 한 100명 정도가 뭐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래된 친구들은 이제 돈을 한 10년 이상 벌고 이런 친구들 돈이 좀 생기니까 이제는 한국에서 뭐 자기 식당도 차려야 되겠다, 돌아가서도 뭘 해야 되겠다 이런저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저희 센터에 지금 저희들 센터에서 카페도 돌리고 있습니다. 또 김해에서는 이제 제가 김해에도 이제 한국 이주민의 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수리라든지 뭐 여러 농업 교육 기술센터하고 같이 교육을 한다든지 하고 있고요. 저희 교단에서도 지금 요걸 몇 년째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글로컬 단기 선교 이제는 여기가 선교지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장기 선교로 헌신되는 사람들을 키워야 되겠는데 어, 사실 한국의 장기 선교사, 해외 장기 선교사 80% 가까이가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 지역을 품고 헌신하잖아요. 근데 국내에 단기 선교가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 장기 선교도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단 신문에 이제 광고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해외에 나갈, 꼭 단기 선교가 해외만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돌립니다. 안산 지역에서 돌려보면요. 진짜 안산 원곡 본동에 들어가면 동 주민이 3만 명 정도 되는데요. 89%가 외국인입니다. 거기 딱 들어가 보면 무섭다라고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섭다라고 느끼고 여기가 한국이냐고 물을 정도로 그런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런 여러 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돌리면 선교, 단기 선교 굳이 해외 나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20년, 30년 사역을 했더니 지금 아프리카에 이 친구도 와서 완전히 헌신돼서 돌아가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가 발리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면서 한국의 교회들을 데리고 또 돌아간 친구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교인들 중에 돌아간 친구들과 함께 제가 단기 선교 들어가면 그 친구들이 결합해 와가지고 빈민지 발리의 빈민지역 화려한 그 관광 지역 딱 뒤에 들어가면요 그 외에 작은 도시에서 작은 섬에서들 와가지고 발리에 일하러 온 정말 빈민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뭐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이제 어린이 찬양이 있어 번역이 하면 그네들이 이미 같이 결합을 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 지금 6개 교회를 건축했고 뭐 이런 한국 교회와 같이 협력하고 돌아간 친구들이 선교팀 만들어서 자기들이 지금 교회 짓고 자기들 아이들 장학금 주고 건축하고 그다음에 교수들 돌아간 친구들이 지금 교수들이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친구들과 함께 교수 선교회도 하고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은 깔리만탄에 지금 보르네오 섬이죠. 밀림에 들어가서 선교사로서 살아가고 있고 이런 몽골을 왜 갔냐? 제가 우리 지역부 선교사님들 다 데리고 몽골을 갔는데 몽골은 1990년에 공산주의에서 나오고 나서 교회가 하나도 없는 것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복음주의 교단 교회가 700개 정도 있습니다. 가장 교회를 많이 세운 것이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 가서 교회를 많이 건축했고요. 그 외에 서구 교회 선교사들이 했고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한국에 와서 예수 믿고 돌아간 친구들이 세운 교회가 50개 정도 돼요. 700개 중에서 50개 정도가 한국에서 예수 믿고 돌아가서 헌신돼서 돌아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한 국가를 가장 심플하게 딱 통계에 나오는 대로 볼 수 있는 국가가 몽골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 국내 우리 외국인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일단 모시고 몽골로 직접 갔죠. 가서 보기도 하고 인도네시아에 지금 한국어 학원도 하고 있고요. 또 그 친구들이 오히려 말레이시아도 인도네시아 많은 친구들이 가 있으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한국에서 예수 믿고 한국에서 헌신되고 그런 친구들이 인도네시아 가서 선교팀을 하고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 돈 벌어가지고 선교팀으로 이제 자기들이 직접 밀림 지역이나 아이들이나 이런 선교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또 나간 말레이시아로 간 노동자들을 인도네시아 사람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그쪽으로 파송하는 역할까지. 그렇게 지금 이 한국의 이주민 선교가 이렇게 전 세계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그래서 우리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이 선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우리가 전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앞에 와 있다. 그래서 doorstep 미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대문 앞에 와 있는 그런 선교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문 앞에 선물을 하나 두고 가신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지금 뭐 그 정도 해도 몇 페이지를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150페이지 중에서 방금 그게 다 했네요. 훌륭합니다. 제가 150 컷을 다 돌렸습니다. 강의는 이 정도로 아이고, 마치면 아이고, 너무 수고 아,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예, 보십시다. 예, 아이고, 참,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네. 아이고, 참,
너무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적어도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야, 참, 우리가 할 일도 너무 많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현실을 너무 진짜 모르고 지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신대원 졸업한 지가 이제 30년이 다 돼 가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우리 조 목사님은 이쪽에 좀 놀라운 어떤 사역도 하시고 참 이렇게 존경스럽습니다. 아닙니다. 뭐, 저는 또 저에게 주어진 사역을 했고요. 또 목사님은 또 목사님 예, 또, 예. 어, 각자 뭐 주어, 하나님 주신 이제 그럼요. 또 사명이 있고 또 본분이 있고 이렇게 이제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모든 한국 교회가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우리가 이주민이 이런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감은 또 잡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김해에 지금 살고 있는데 김해에서 또 그런 사역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 교단에도 많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걸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주민 선교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저는 이제 현장에서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또 제가 단독 목회했을 때도 울산에서 한 10년 했지만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아이디어가 없었고 그런데 오늘 강의를 듣고는 참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선교 사역을 좀 잘가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지금 별로 없겠지만은 이걸 잘 또 홍보도 하고 또 위해서 기도도 하고 좀 할 수가 있다면 좀 몇 명이라도 모여서 좀 뭔가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또 생각도 들었습니다. 좀 너무 좋은 강의였고 그야말로 모르던 그런 것을 너무 이렇게 많이 알게 해줘가지고 이게 이제 소화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열심히 강의했는데 다 듣고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제가 강의 잘못한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워낙 이제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하니까, 이거 이제 많은 생각이 나서 이제 그런 얘기죠. 우리 마이크 켜시고, 또, 뭐 질문이나 여러 가지 느낌 바나 이런 걸 좀 이야기 좀 나누면 좀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한번 저 이진서님은 이제 제가 좀 잘,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자기 소개 좀, 오랜만에, 예. 예, 오랜만에 예, 들어왔습니다. 예. 아, 그래요. 제가 기억을 잘못해가지고. 아, 예, 지난번에 좀, 경제고 강의할 때 아, 예, 예. 조금, 예, 듣다가 중간에 좀, 음, 사정이 있어서 못 들어왔다가 아, 예. 오늘 그 다문화 이제 그 관련돼서 강의한다고 해서 관심이 있어서 예, 예,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교회에서는 뭐, 지금 예, 직분, 교회에서 제가 그 다문화 선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서울인데요. 아, 그래요. 서울에서 이제 뭐 저희는 이제 강남에 있어서 이렇게 주위에 그 외국인들 이렇게 우리가 소위 다문화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이제 다만 이제 유학생들이 좀 있어가지고 음,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유학생들을 일부 이렇게 돕고 있고 이제 뭐 한국어를 가르친다든지 음, 그런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그 제가 그 우리 정로 목사님 성함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그 얼굴 뵌 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예. 어쨌든, 너무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뭐 그 요즘에 이제 그 해외 선교 이제 시대를 넘어서 이제 다문화 선교 이렇게 쪽으로 이제 그 가고 있다고 아까도 이미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이제 제가 이제 다문화 쪽에 조금 관심이 있었었는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궁금했던 것 중 하나가 저희가 이제 그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질문 드려도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미등록 이주민들, 근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불법으로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제 그런 사람들 우리가 도우면 안 되는 건지, 그게 좀, 갈등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점에 혹시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받는 게 그 맞는 건지, 그거 한 가지 궁금하고요. 그 또 한 가지는 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허가제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있는 근로자들이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뭐 그 근로지를 이탈하거나 그래가지고 뭐 불법으로 이제 남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고용허가제를 이제 뭐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네. 이제 답변 드릴까요? 네네네네. 불법 체류자는 사실 제가 이제 2001년부터 이제 풀타임으로 나와가지고 사역하면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를 하니까 이제 후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저희들 이제 스텝이 뭐 한 명, 두 명 계속 늘어나서 나중에 한 이제 10명, 현재 사역자까지 해서 15명 뭐 이렇게 가는데 저는 아예 사례를 받을 수 있죠. 아내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막 사역을 집중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교회 후원들을 많이 넣었으니까 당연히 저희 모교회의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죠. 이게 이제 적어도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모교회의 이야기를 해서 좀 그래도 시골 교회니까 이 교회에 한 15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장로 한 명이 있는데 이제 아버지고 권사가 한 명이 있는 시대 이제 어머니고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쭉 그 교회 거의 태어나서부터 아마 그 목사님이 계셨고 같이 신앙생활을 쭉 해온 그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겠다고 월 한 달 10만 원씩 후원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한마디로 딱 자르시더라고요. 그때 하신 말씀이 너 불법 체류자 돕잖아. 한국에 불법을 행한 놈들을 돕는다고 잘라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그냥 그랬는데 한국의 불법 체류, 미국에 4천만 정도의 이민자 중에 불법 체류자가 한 1천만 명 정도 됩니다. 이제 크게 이제 대별하자면 그런데요. 그 중에 20만 명 정도가 한국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가서 우리는 불법 체류를 해도 되고 한국에 와서 불법 체류하면 안 되냐라고 하는 논리가 하나가 좀 있고요. 이주가 일어나면 어쨌든 불법 체류는 갑니다. 그리고 10% 정도는 불법 체류자를 국가가 유지하는 게 기본적인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지금 한 15% 정도 되는데 이 1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은 기업들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뭐 금액 얼마 이상 뭐 어떤 기숙사 갖춰야 되고 뭐 조건 다 갖추어 가지고 외국인을 채용 쓰려고 한 노동부에 신청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되고 그래야 비자 이제 나오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영세해서 거기를 쓸 수 있는 없는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기업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없고 외국인을 써야 되는 부분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국가가 용인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분이 보고, 그 다음에 고용허가제에 방금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고용허가제가 직장의 이동을, 그러니까 외국인이 못합니다. 고용허가제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허가하지 않으면 아무리 맞지 않아도 못합니다. 심지어 한 번은 저희 나라에 그 선원들을 이렇게 도입을 하면서 네팔도 들어갔습니다. 네팔은 바다가 없는 국가입니다. 그 친구들 배 태워놨더니만은 멀미가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그 뒤로는 이제 네팔이 도입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제 직장 변경을 할 수 있는 게 세 번 직장 변경을 할 수 있고 그것도 귀책 사유가 자기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회사 전적으로 사용자 측에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맞지 않거나 그래서 정말 이 일에 맞지 않고 옮기고 싶고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그냥 이탈합니다. 근데 그런 게 불법 체류자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불법이다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세잖아요. 뭔가 죄를 지은 것, 형법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행정학에서는 이건 행정법 위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위반 주냐 하면 해석을 하기를 불법 주차한, 그러니까 통로 이게 대로가에 주차를 해두면 다른 사람의 통행이 어렵다. 그래서 딱지를 떼는 것은 불법 체류자 벌금 먹이는 것이고요. 견인을 해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데폴테이션, 추방.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도 수준이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그런 용어인데 왜 세게 때리냐라고 하면 저희도 지금 저 경기연구원에서도 뭐 저희들 학회도 계속 모이고 합니다만은 똑같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국가가 들어올 때까지는 어, 개인이 국가가 통제하고 하지만 이런 사람 데려와도 되겠다라고 들어오고 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체류 관리를 국가가 해야 될 일정 부분의 책무가 있는데 국가가 이 일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탈을 하게 되는 것을 전적으로 너 책임이야 라고 책임을 외국인에게 전적으로 돌려버리기 위해서 쓰는 용어가 불법 체류자다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사실 좀 바뀌어야 되고 인식이 너무 좀 우리 국민들에게 인식이 너무 셉니다. 그리고 우리 불법 체류자 라고 지금 용어를 그렇게 쓰니까 뭐 할 수 없습니다만은 불법 체류자의 발생의 지금 거의 50% 가까이가 태국의 그겁니다. 태국의 무비자 정책.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 타이 마사지가 쭉 퍼졌죠, 그죠? 그것이 1980년에 한국이 타이하고 이제 무비자 협정을 맺을 때에 그때 아시아 맹주는 태국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이 태국하고 무비자 협정을 제가 이제 그 연구를 했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한 30년, 40년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경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됐죠. 그런데도 지금 이것을 상호주의 이제 외교에 있어서 취소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그렇게 하는가? 그래서 해외 사례들 많이 연구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취소할 수 있는 이런 불법 체류들이 얼마 이상 발생이 되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범국이 될 경우에 그때는 다른 나라들 보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상태에서 바로 무비자 정책을 스톱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국가들은 받아주지만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난민 정도の피해 오는 것을 받아주지만 유발 국가, 전쟁 유발 국가에 대해서는 완전히 전 세계가 같이 문을 닫아버리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태국에서 무비자로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그냥 관광으로 들어와서 일하고 또 가고 그러다가 뭐 오버스테이 하고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들에서 이건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그런 이주가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책무가 대부분의 정부에 있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진짜 이 선교에 있어서 애매한 것은 고용허가제도가 있었지만 그 앞에 산업연수생제도를 썼잖아요. 산업연수생제도를 쓸 때는 연수생이니까 이제 100만 원 받을 때 너희들 연수생이야 하고는 30만 원 줬습니다. 근데 이탈해가 불법 체류자 되는 순간요 100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다 이탈하죠. 80% 이상이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그때 우리 이주민 선교를 했던 분들은요. 무슬림이고 힌두고 뭐 다른 뭐다 세다 하더라도 교회 다 왔습니다. 외국인들 도와주는 곳이 있다 그러면 다 모였고 교회 가자 예배 드리자 뭐 이러면은 정말 그때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용허가제로 이제 노동자로서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딱 안정이 되고 시스템 국가가 이제 재정을 쏟아붓기 시작하고 정비가 쫙 돼가는 순간 반토막이 났습니다. 선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할 때가
정말 복음을 들을 만한 때이고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 우리 저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교회에 가면 불법 체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또 그때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부분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이 귀국한 친구들과 가서 이제 한국에서 있었던 얘기 막 재밌는 얘기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야, 언제 신앙이 제일 좋았어? 라고 물어보니까요. 불법 체류자였을 때. 나가서 잡히면 언제 잡혀가지고 갈지 모르고 불안하고 이럴 때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제일 신앙이 좋더라라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이긴 하지만 그것을 권장할 것은 우리가 아니지만 교회에서 절대 그들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법 체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런 부분들로 저희들은 오히려 상담을 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교회가 케어해 줘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환 목사님은 뭐 좀 질문이 예. 예. 오늘 감동 있게 들었고요. 특히 그 지난번에 중동 선교사님 통해서 그 이슬람의 좀 적대적인 그런 강의를 듣다가 이제 이게 이제 이슬람이고 무슬림이고 뭐 하여튼 힌두이고 전부 다 우리가 환대해야 되는 당연히 그래야죠. 교회가 먼저 나서서 환대해야죠. 그런 문화를 정착시키고 그래야 되는 거 굉장히 감사하고요. 이런 거 교단 차원에서도 하고 이렇게 목사님 같이 나서서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대형 교회들이 좀 뽀대나게 해외 이렇게 뭐 몇 개 교회 우리 뭐 이렇게 한다. 이게 주보에도 실리고 이게 뽀대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처럼 이렇게 국내에서 하는 걸 아마 지원이 제대로 되는지 아마 이렇게 이제 뽀대가 안 나니까 이제 안 할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환대할 것인가 교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 인식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이런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서 인식을 깨우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건 지금은 이제 정책 면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설교나 또는 성서 공부나 하는 이런 거 어떤 뭐 교재 같은 거가 개발되어 있거나 어떤 방향 같은 게 설정되어 있거나 그런 면이 좀 있나요? 그런 면은 좀 다음에 어떻게 또 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을 어떻게 그분들을 사역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교단 내 많이 교단에 제시하고 막 해가지고 겨우 그래도 고시는 만든 것은 이제 대부분 이제 교단들이 다 있는데 이주민 선교위원회가 있습니다. 교단 이제 총회 산하에 이주민 선교위원회가 생겼고요. 그리고 저는 교육부나 SFC나 뭐 다 다양하게 이제 어느 정도 지금쯤 되니까 이제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룹이 되어서 그래서 교육부에도 제발 모든 공과에 지금 교회에 외국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다 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도 이미 다문화 역량 강화 감수성 교육들을 뭐 초중 고 저희들 강의 지금 다 나가고 있거든요. 군대도 군인들에게도 교육하고 있고 공무원 교육하고 있고 경찰들 교육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교회가 안 한다. 즉 교회에 들어올 준비를 제일 안 하고 있는 게 교회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할 것이냐? 일단 교육부에서 해라. 교재에 넣어라. 라고 이야기도 하고, 뭐 청년 이제 SFC 같은 고시내 이제 학생 운동이잖아요. 그런 수련회 하고 뭐 하고 할 때에 저 아이들 좀 만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배려해라라고 하는데 여기가 안 움직입니다. 이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는데 이걸 못 하는 걸 보니까 해야지요. 그런데 만들려고 집필을 하려고 해보니까 그걸 쓸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해야 되는 당위성은 아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다루어내야 될지는 아직 교단들이 그 방향은 못 잡고 있는 것 같고 대신 지금 교단들이 많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번에 이제 발표된 게 한국교회 트렌드 2026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10개의 트렌드 중에 열 번째가 이주민 선교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니까 99%가 이주민 선교가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고 성도들의 87% 정도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이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전국 연합인 저희들이 지금 한 작업이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지금 많이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지금 올해 사역해 오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 교회에 대답을 해야 된다. 답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노력들을 사실은 많이 하자고 하고 있고 각 교단별로도 많이 이제 분들이 많이 움직이고 계시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아직 그렇게 한국의 선교나 한국의 우리 이분들이 사실 연구자들이 저희들은 현장이잖아요, 사실은. 현장에서는 많이 그렇게 해왔지만 그것을 다시 또 정리해내서 이렇게 가는 부분들 학자분들이 또 결합해주지 않으면 조금 아니, 현장 사역자들 그것까지 해내라 그러면 말은 할 수 있고, 뭐 그건 할 수 있는데 또 그걸 그러니까 정리해서 논리화 좀 학교 같은 쉽지 데서 않습니다. 이렇게 그런 교재를 개발한다든가 뭐 이런 건 없습니까? 그렇게 해요. 그런 걸 잘 안 해주십니다. 선교학자들 중에서 늘 아쉬운데 이 작업을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아, 그, 이제 학교 같은 데고 뭐라고 하나요? 그런 어떤 성교 협력 같은 걸 해서 그 그냥 학교가 그 성교학이나 선교학과가 실천신학, 네, 성교학이나 예, 실천신학에서 가끔 특강회를 한 번씩 하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종합적으로 어떤 우리 컨트롤 타워 같은 것이 없어서 이런 게 이게 어떻게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이게 현장에서는 그냥 말하자면 각개전투하는 식으로 막 이렇게 하시니까 좀 안타깝죠. 그걸 이제 그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교단 차원에서 또는 학교 차원에서 이런 걸 연구하고 학자들 중심으로 뭘 이렇게 만들어내고 현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하고 이런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그게 좀 같이 그러지 못, 돌아가줘야 되는데 좀 예, 아쉽습니다. 네. 그러지 못한 거네. 아직 근데 하여튼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상당히 훌륭하십니다. 하여튼 응원하고 예, 소원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예, 네. 예. 우리 그러니까 그 강명식 목사님, 개척자신데 예. 강명식 목사님 혹시 모니터 켤 수 있습니까? 그 지금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지금 거기는 그 예배가 곧 시작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월 선생님 혹시 또 느낌 오늘 그 들어보고 느낌이 어땠는지부터 예. 정말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 국내 이주민 선교사라는 에, 존재가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다 이제 교회에서 아주 일부분의 어떤 이제 여력을 투입해서 이렇게 선교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남선교회에서 베트남 교회를 이제 좀 지원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근데 그거는, 어, 선교사라고 안 그러고, 회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선교사로 아마 인정을 받는 그런 어떤 요건이 있는지 아니면은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외국인 또 대구에는 어, 외국인 교회든가 무슨 또 그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선교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외국인 대상 목회가 되고 이제 그런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뭐 그거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선교사라고 할 때는 보통 파송하는 곳이 단체가 있어야 되고, 주로 해외로 나가거나 이제 그렇게 타 문화권에 나가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제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국내에 있지만 타 문화권에 대해서 또 훈련을 받고 교단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선교사라고 이제 공식 명칭으로 하고, 그 선교비와 선교 케어와 그리고 언급금과 그리고 안식년과 모든 시스템 해외와 동일하게 선교사를 관리해 주는 이제 그런 선교사가 있고요. 제가 이 선교사가 되기 전에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목사를 하다 그냥 나와서 하니까요. 이주민 선교를 부르시면 너무나 명확하고, 그래서 모든 것 내려놓고 선교를 하는데, 신분상으로는 뭐가 되냐면 무임 목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뭐 전도 목사까지는 이름을 붙여주는데, 이건 뭐 목사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이거 뭐 한국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각 다른 교단에서 그냥 한국 교회를 목회하지 않고 외국인 교회를 하거나 뭐 센터를 하거나 이렇게 나와서 있으면 그냥 그걸 그냥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선교사로 파송 훈련도 안 받고 파송도 안 받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목사입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통합 측이 이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30년 통합 이주민 선교 30주년을 하면서 교단이 이분들 다 선교사로 받아주겠다라고 법을 바꾸고 지금 헌법 논의 이제 수정을 안에 들어갔고 그렇게 하고 있고, 합동 측과 모든 부분들도 여러 다른 이제 교단들도 그분들을 받아주는 것으로 하는 게, 왜냐하면 그분들만 있을 때에는 사실 이 노력을 별로 안 했는데요. 코로나가 큰 기점이었는데 코로나 딱 세계가 셧다운이 되니까 해외 선교사님들 중에 중국에서 이제 추방, 인도에서 추방, 그런 분들이 재배치를 어디로 하냐면 국내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분명히 해외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선교사가 맞죠. 그래서 컬처를 했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해외 이제 외국인들을 선교하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거의 2,000명이 되는 거예요. 10% 가까운 분들이 재배치로 국내가 되고, 그러면은 훨씬 더 사역을 잘하는 분들은 이미 오랫동안 해왔던 기존 분들인데 이분들은 인정 안 해주고, 이제 좀 나이도 들고 뭐 이렇게 재배치로 오신 분들이 한국의 사회에 적응도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뭐 조그맣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건 선교사라고 하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전체를 많이 안아주는, 같이 수용하는 형태로 지금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단에서 이게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제 좀 구분을 이제 전임 담임 목사다 뭐 이게 이런 교회를 목사라고 하는 것은 양떼들을 목양하는 사람을 목사인 거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 우리가 뭐라고 명명해야 되고 그것을 무엇으로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논의들이 지금 또 활발하게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김동일 선생님, 김동일 목사님은 예, 오늘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 대구의 그 통합측에 김경태 목사님이란 네, 네, 분께서 네, 네, 아마 아실 거예요. 네, 네, 그분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목회, 선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상담 그런 것을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해오셨어요. 저는 이제 틈틈이 거기에 가서 제가 또 의사이기도 해서 네, 진료, 네, 진료 활동을 좀 더러더러 이렇게 했었고, 또 지금도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늘 연락을 하셔요. 그래서 어, 필요하면 또 이제 약간 후원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참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저도 조금 대해 보니까 참 순박한 사람들도 많고 네, 또 되게 다 그 어떤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든지 좀 공감을 해주고 같이 해주고 그
그 나그네들을 환대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면 참 우리 그 주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오던 차였습니다. 근데 오늘 구체적인 그 어떤 그 규모라든지 어떤 실태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돼서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은 없습니다. 네. 예, 그 대구에는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김연아의 시아버지 되는 고경수 목사님. 아, 예, 그분도 또 그런 네, 사역을 이주민 예, 선교사 하고 계시죠. 예, 예. 네. 그래서 오히려 그 김연아 때문에 고경수 목사님이 훨씬 더 유명해지는가. 예, 예. 제가 듣는 가운데 뭐 새롭게 알고 또 깨닫고 좀 이 사역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많이 이제 느꼈는데, 결국 거기 이제 아까 뭐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볼 때 뭐 이거는 뭐 객관적인 어떤 뭐 증거가 있어 그런 건 아닌데, 아마 다른 이민족에 대해서 가장 많이 차별하는 민족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국인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잘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은 뭐 오히려 뭐 조금 뭐 비굴하게 될 정도로 이렇게 또 대할 수도 있고 한데, 좀 못 살고 좀 여러 가지 우리나라하고 차이 많이 나는 나라에서 온 그 외국인들은 그야말로 무시하고, 아까 뭐 제 말을 막 놓고 한다는데 이런 그 이야기, 이런 걸 좀 생각할 때 이게 왜 그럴까? 아까 이제 뭐 우리가 많이 발표했으니까 한번 밟아봐야 되겠다. 이게 그렇잖이 할 수 있는 소리인가? 쉽게 이야기해서 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데, 원수까지는 사랑 못해도 내 육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 정도는 그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많이 생각하는 게 그 사람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존중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사랑까지는 안 가더라도 좀 존중해주면은 벌써 상대방을 대하는 이제 태도가 좀 달라질 건데, 이거는 내가 좀 가져 있는 사람이고 뭔가 좀 높은 지위에 있고 뭔가 힘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무조건 밑에 사람들 갖다가 무시하고 그야말로 심하게는 학대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그게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다고 이야기는 못 하겠고, 또 그게 보통 사람들의 어떤 그런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사역을 할 때 그야말로 중요한 거는 진짜 형제같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 이게 좀 아까 뭐 나 혼자 같이 이제 생각하는 이런 그 마음이 먼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어떤 뭐 방법이라든지 뭐 어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뭐야 환대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방법론적인 거는 그 부차적인 것이고, 그 상대방을 어떤 존재를 이해하는가. 내가 좀 뭔가를 베풀 때도 내가 뭐 좀 높은 위치에서 뭐 베푸는 거지 이래 하는 거는 베푸는 것 자체가 큰 저는 의미가 없다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짜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뭐 존중까지는 안 해도 무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라도 이게 좀 이해하고 이러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네.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성숙하고 이래 해도 그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할 때 사람들한테 뭐 저는 자세는 모르겠습니다. 뭐 교육할 여러 번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아마 그런 생각이 이런 사역을 하는데 제일 기본되고 중요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하고 뭐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으면 이게 그냥 잠재돼 있다가 언제 뭐 터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또 될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게 그 비율이 진짜 낮다는 거 제가 그때 그 예멘 그 이민 사태 때 또 그런 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또 왜 그런지 아마 우리나라가 뭐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식이 있었고 계속해서 그 역사에서도 그걸 많이 강조했는데 제가 나이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단일 민족이라서 뭐가 이게 자랑할 게 있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그게 상당히 의문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여러 사람들 같이 모여가지고 다양하게 좀 이게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이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단일 민족 해가지고 너무 폐쇄적이고 뭐 사람들이 이제 판단하고 뭐 구분짓고 하는 이런 게 기독교 정신하고는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좀 어, 교회 안에서부터 좀 그런 걸 좀 잘 가르치고 또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식을 바꾸고 가는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야고보서 보면은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또 차별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게 죄인되는 그 인간의 모습이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특별히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이주민들을 생각할 때는 그런데 더 좀 신경 쓰고 애를 써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 항상 소수고 우리가 성교사 나갔을 때는 또 입장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국내 선교는 또 이제 해외 선교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어떤 그런 철학과 어떤 그런 선교과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뭔가 많이 좀 다를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실제 이야기 하시면서 그런 것들 많이 이야기를 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진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귀한 강의를 들어서 진작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강의를 들을 거 그랬는데 오늘 들어도 좀 이렇게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면 어떻게 하세요? 할 이야기는 많죠? 네, 할 이야기가 많죠. 그 우 목사님 말씀에 이어서 좀 여쭙 게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주민만 모여서 하는 교회와 이제 기성 교회에 그 융합해서 그 같이 무슨 청년부라든가 같이 섞여서 하는 이런 통계도 있나요? 그러면 우리 그 교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그런 정보가? 통계라고 하기는 지금 이제 올해 그 크림하고 같이 이제 현황 조사를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통계가 나오면 어떤 형태가 이제 2013년에 이제 그런 형태를 조사를 했었고, 실태 조사를 했었고, 지금 올해 다시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그거 나오면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게 좀 더 많을 것 같고요. 대신 같이 지금 이제 여러 경험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이제 지금도 저희 교회 저희 지역에 있는 교회들하고 같이 이제 이번에 체육대회를 했었거든요. 상호 문화주의로 해서 이제 같이 한국 교인들이 좀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거의 200명, 200명 딱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제 지난 주일에 행사를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도 이제 여러 경험들도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 안에 청년들하고 같이 바로 넣으면 사실 거의 실패합니다. 어, 근데 이제 지금 몽골 교회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외대 앞에 있는 몽골 교회는 한국어로 완전히 몽골 교회인데 오랫동안 몽골어로 예배 드리다가 유학생들이 이미 정착이 되고 그들 친구들도 한국어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해서 그런 친구들도 있고 해서 오히려 몽골 사람이 다수고 한국 사람이 조금 있는데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통역을 오히려 몽골어로 해주고 이제 이 단계가 넘어가면 그래서 서로 다름이 처음에 있기 때문에 요걸 어느 정도의 시간을 숙성시킨 다음에 같이 연합을 해주는 그래야 같이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통합이 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스스로 넣어버리면 사실 뭐 힘들어요. 저도 이제 인도네시아 교회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관심 있다고 여러분들이 오시거든요. 한국 분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려볼까 이렇게 오는데
예배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뭐 그냥 인도네시아로 쫙 다 해버립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한 몇 분 오시다가 안 오시더라고요. 그럼 빨리 그분이 인도네시아어를 배워서 같이 예배 들어오든지 요 부분은 넘어가야 될 부분들 준비하고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쳐야 돼요. 이미 그 이전에 거기 김해에서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뭐 중국인 예배 뭐 해가지고 이제 그 자국 언어로 예배 드리는 그래서 그걸 전공한 또 사람들이 가서 이게 봉사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이제 들었는데 지금 이제 그 이재민 선교사라고 선교사기를 했을 때는 이제 그런 차원을 넘어가지고 결국 이제 우리말로 서로 소통하고 우리 문화에 좀 이렇게 더 동화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그런 작업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네, 이해는 그러니까 못했어요.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중요한 이슈가 그겁니다. 이민 정책이에요. 이제 음, 그분들이 돌아갈 사람들 같으면은 음, 그 나라 자국어를 해줘야 되죠. 그래야 빨리 양육이 되고 훈련시켜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오래 있어야 될 사람들은 이제 한국말로 점차 더 들어와서 음,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한국어로 또 지금 김해 지역에는 한 50명 정도 우리 사역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 하고 하는 그 음, 모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각국의 교회들이 다 있는데 이제 지금 여러 단계로 사실 이게 하나로 뭐다라고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 국가별로도 좀 다르고 그래서 교회하고 연결이 되면 그렇게 가기도 하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 하나하나 각 국가별로 교회가 나누어져서 예배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저는 그 정년 은퇴했는데요. 제가 그 심우할 때 이웃교회에서 그 베트남 남녀가 한 20명 정도,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단체로 다니더라고요. 20명 정도가 와서 이렇게 이제 그 교회에 융합을 했는데 한 2달 정도 있다가 그 같이 섞이지 못하고 또 다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한국 교회에 와서 이게 우리 교인들하고 적응하는 거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그 안 돼요. 우리 네. 교인들 문제도 있고 아마 좀 그런 것 예. 같습니다. 따로 예배 부서를 만들어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한 번씩 연합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 친구들이 잘 양육되고, 언어도 되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 단계들을, 다리를 만들어줘야 돼. 필요. 예, 뭐 하여튼 질문하고 이야기해야 될 것이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그 정승 교사님한테 좀 의논을 하려고 하는 거는 혹시 11월, 좀 1월 달에 한 뭐 한 번만 더 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한 2번 정도 아마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나 싶은데 혹시 1월 둘째 주, 넷째 주 혹 가능하세요? 1월 달이 제가 아마 인도네시아에 제가 한국 학원이 있다 그랬죠. 음, 그래서 1월 달에는 아마 인도네시아에 거의 음. 제가 1년에 비는 시간이 딱 요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 갔다 예. 와야 될 것 같고 음, 1월 넷째 주 정도면은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예. 아, 그때쯤엔 이번 넷째 돌아올 것 주. 같습니다. 예. 뭐 한 번만 더 해도 한 번만 더 하면 되겠습니까? 네네네. 예, 네. 그러면 1월 25일, 그 1월 넷째 주일에 한 번 더 우리 나오셔서 더 못다한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좀 더 네. 많은 저 그렇게 나눔이 있으면 그때 좋겠다 한번 좀 더 싶습니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제 2시간이 다 돼가는데 너무 감사하고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또 다음에 이야기하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그때 하실 때는 그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걸 좀 네네. 전해 네. 주시면 좋겠어요. 예, 예. 성서 알겠습니다. 공부 같은 거 어떻게 네. 하시는지. 네네. 아주 실제적인 어떤 그런 걸 요구. 네. 조금 더 실제적인 예, 부분을 예, 그게 해보겠습니다. 네. 필요하죠. 네. 어디 가 실탄이 없으면 뭐 아무도 뭐 써도 못하는데. 예, 너무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